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간도서는 소설로 담아낸 오늘도 옆집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입니다. 지은이 부자형아, 모모북스 출판. 저자 부자형아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었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영업에 도전했죠. 하지만 역시나 세상은 쉽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프랜차이즈 요식업은 저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었던 그 젊은 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공담이 쓰인 책은 굉장히 많아요. 실패한 자영업자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가장 중요한 실패를 피하는 방법 등 자신의 경험담을 쓴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창업에 대한 불안의 처방전이 필요하다면 저자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세요. 자영업을 운영하며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어느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보물 같은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부록으로 자영업자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 새벽에 잠이 깬 수호는 펑펑 내리는 눈을 보더니 헐레벌떡 일어났다. 수호는 동대문으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차가 엄청나게 막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했다. 평소에도 차로 1시간 걸리는 출근길인데 눈이 오면 2시간 넘게 걸린다는 것을 오랜 경험상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바꾸고는 천천히 출근 준비를 한다. 일찍 출근했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시간만 더 늘어날 뿐이니 말이다. 그냥 느긋하게 2시간 동안 라디오를 들으며 가는 게 어찌 보면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사무실 도착 시간은 8시 55분. 평소라면 그래도 30분 전에는 도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눈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렸을 뿐 도착하자마자 수호의 사장님은 잔소리를 한다. 사장님은 바로 수호의 엄마다. 수호가 일하는 곳은 부모님이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의 작은 의류 부자재 업체다. 이곳에서 수호가 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어간다. 수호의 부모님은 1988년 장사를 시작하셨고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승승장구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다. 2010년 동대문 거평 프레아가 망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거평 프레아 사건은 수호가 학생일 때 일어난 일이라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기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수호의 아빠가 거평 프레아라는 상가에 투자했고 사기를 당해 3억을 홀랑 날린 것이다. 점포를 분양받아 월세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거평이라는 회사가 부도났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들어간 소송비만 1억은 좋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 30%까지 임차인 연합회 대표가 들고 도망갔다고 한다. 수호의 집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부모님은 매일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고
빚과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정작 잘못한 아버지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수호가 좋아했던 집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곳으로 변했고 존경하던 부모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덕분에 금수저라는 얘기를 들으며 자랄 정도로 유복했던 수호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부모님께서 학교에 다녀가시면 선생님들이 유난히 잘해주었고 학급 반장은 항상 수호였으며 전교 회장까지 수월하게 뽑힐 정도였다. 대학생 때는 유일하게 자취방에 있는 신입생이었고 술자리에선 남에게 빚지는 것이 싫다는 명목으로 항상 수호가 술값을 내곤 하였다. 그래서였는지 그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당한 사기는 수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훈련소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대학교에 휴학계를 신청했지만 실상은 등록금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다녀와야 할 훈련소였기에 이참에 휴학한 것이 수호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수호는 어릴 때 축구 유망주로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제대로 몸 관리를 하지 않았던 탓에 십자인대 파열과 허리 디스크 문제로 운동을 그만두었다.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훈련소를 다녀온 뒤에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매일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수호에겐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터졌다. 수호 엄마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으다 도저히 안 되자 돈을 좀 구해오라며 아빠를 고모집에 보냈다.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수호 아빠는 돈을 구해오기는커녕 고모집에서 거하게 술 한잔을 하고는 양손에 김치와 수박을 들고 온 것이다. 수호 엄마는 현관문을 열고 그것들을 복도에 내동댕이 쳤고 김치인지 수박인지 구분이 안 되는 빨간색 국물이 앞집 현관문과 복도를 뒤덮었다. 수호는 누가 볼세라 재빨리 물티슈를 가져와 복도와 앞집 문을 재지은 파리 마냥 싹싹 닦았다. 벌개진 앞집 현관문이 마음에 걸려 아세톤을 발라 닦기도 하였고 김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에프킬라까지 뿌렸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수호는 왜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까? 그 사건 뒤로 수호가 집에 있는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주무실 때 들어가기 위해 퇴근 후 항상 약속을 잡았고 주말에는 술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 친구 저 친구 연락해서 불러내기 일쑤였다. 그날 이후로 수호에게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위기, 부동산 폭락, 금리 인상 등으로 수호의 매출도 점점 떨어지는 상태. 결국 사기로 수억 원의 돈을 날린 부모님은 모든 직원을 다 내보냈고 집은 40평대에서 20평대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수호는 당시 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왔고 시키는 대로 살아왔기에 그제야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나 싶은 마음뿐이었다.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취업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냥 놀기 좋아하는 지방대 경제학과 3학년 학생일 뿐이었다. 결국 부모님이 내보낸 직원들을 대신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이다. 콩나물을 팔아도 내장사를 해야 하는 거야. 사업을 해야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수호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기에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았다.
어쩌면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본인도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정해졌던 게 아닐지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증명하는 것처럼 얼마 지나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개방되면서 동대문 시장은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2016년 중국인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동대문에 있는 옷들을 싹쓸이해 갔다. 우리나라 섬유나 옷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다. 사무실도 엄청나게 일이 많아졌고 1년 동안 외주로 해오는 작업만 해도 기계 한 채를 살 수 있는 값이 되었다. 3년 동안 외주 업체에 결제한 대금만 몇 억이 되자 결국 수호 부모님은 대출을 받아 기계를 사기로 결정한다. 사업은 대출로 키우는 거야. 내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대출이지. 수호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자영업을 경험해본 지금의 수호는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양날의 검인지를 이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수호 부모님은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끌어모아 자금을 마련하였고 기계를 구입하여 외주를 해오던 작업을 직접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수호랑 그의 여동생이 이 사업체를 꾸려나가면 되었기 때문에 가감하게 투자를 결정하셨던 것이다. 수호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다. 신혼생활 1년차에 예쁜 딸도 생기고 사무실까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세상에 걱정이 어디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 꽃길은 얼마 가지 못하고 전부 시들어버렸다. 기계를 들인 지 6개월이 지난 2019년 겨울, 중국에서 이상한 병이 생겼다는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더니 점점 세계로 퍼져나갔다.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도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엄청나게 사재기 하는 기이한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중국에서 오던 보따리 상인들은 점차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급기야 국경 폐쇄라는 국가적 봉쇄를 단행하였다. 광저우에서 들어오던 값싼 의류 부자재들 또한 물류가 막히면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동대문의 수많은 업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수원에는 시설 투자를 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에 그저 희망회로만 돌리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중국인들이 동대문을 방문하지 못하자 이렇게 한가할 수가 없었다. 3년 동안 바쁘게 일하고 움직였던 것들이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물론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예측한 사람도 없었겠지만 경제나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것 또한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수원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기계를 구입한 투자금도 문제거니와 매달 사업장을 유지하는 비용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 거기에 부모님 생활비, 본인과 여동생 월급, 대출과 원금과 이자까지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다. 그나마 3년 동안 바쁘게 일하면서 모은 돈과 조금씩 들어오는 마스크 작업을 하면서 버텨보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코로나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동대문 시장은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처럼 코로나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흔들었으며 수호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1년 2월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우리도 대출을 받아서 장사 한번 해볼까? 다행히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년 12월 2만 7천 명을 정점으로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다. 새해가 되자 1만 6천 명으로 줄어든 확진자 수는 21년 2월 1만 1,000명까지 줄어들었다. 진정되는 분위기에 정부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수호 부모님은 1년 동안 버틴 보람이 있다며 다시 중국인들도 들어올 것이고 조금씩 바빠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셨다. 하지만 수호의 생각은 달랐다. 1년 동안 온 가족이 한 사업장에 묶여 있다 보니 또다시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욱 걱정된 부분은 중국의 기술이 너무나 많이 발전하여 이제는 한국의 섬유 기술을 뛰어넘는다는 기사를 본 것이다. 코로나로 중국 시장이 봉쇄되었을 때 우리나라 섬유 시장은 거의 정지 상태였다. 개인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좋은 원단과 재질로 론칭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한국에서의 패션 산업은 이 시기에 죽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다. 자신들의 기술이 뒤떨어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했던 것이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패션 산업, 즉 옷이나 가죽 제품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시아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봉쇄되었다가 풀리기 시작하자 이제는 패션 산업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왕이 되어갔다. 퀄리티는 한국과 비슷한데 가격은 반값도 안 했기 때문이다. 수호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말이다. 환갑을 앞둔 부모님이 나가서 다른 일을 시작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고 이제 막 1층에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한 여동생을 내보내기에도 아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문제는 수호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본인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계통의 회사들은 사람을 뽑기는커녕 내치기 바빴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업체도 한둘이 아니었다. 수원의 사무실이 있던 5층 상가도 코로나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곳이 셀 수 없을 정도였고 건물의 4, 5층은 유령이 나온다 할 정도로 텅텅 비어 있었다.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매일 복잡하게 생각만 하다가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난 수호는 펑펑 내리는 눈을 보더니 또다시 헐레벌떡 일어난다. 하지만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금세 마음을 바꾸고는 느긋하게 출근 준비를 한다. 언제나 마찬가지다. 일찍 출근했다고 누가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시간만 더 늘어날 뿐이니 말이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출근하며 몸이 건조하게 듣던 라디오나 음악이 아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부동산 팟캐스트를 청취한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일상이 바뀌면서 수호도 나름 자기 개발이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냥 한가하게 노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도 조금은 숨어 있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하여 내리려는 순간 듣고 있던 부동산 팟캐스트에서 수호의 가슴을 뛰게 하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집에 깔고 앉은 돈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실거주로 깔고 앉은 돈을 활용하세요. 자산 재배치를 하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여 노후를 대비하세요. 오케이, 이거다. 수호는 번뜩 좋은 생각이 들었다. 2배 오른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한 뒤 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수호는 들뜬 걸음으로 사무실을 향한다. 이것이 수호에게 어떤 시련을 불러올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퇴근 후 수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며 맥주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맥주 따는 소리가 수호의 기대만큼이나 크게 울려 퍼졌다. 우리 이 집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월세로 이사간 다음에 남은 돈으로 장사 한번 해볼까? 오빠, 우리 집 매수한 지 아직 2년 안 됐어.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만 60%라고. 세금으로 절반 이상을 내야 해. 경매 배운 사람이 아직도 그걸 몰라? 공부를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거야? 양도소득세?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경매는 세금 다 내면서 한다고 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네. 얕은 지식과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온 수호의 부동산 공부가 들통나는 순간이다. 수호는 민망했는지 은채 앞에서 고개도 잘 들지 못하고 맥주만 들이켰다. 자신의 공부가 빛을 본다고 했던 생각은 그날 저녁 와이프와의 말 한마디에 바로 꺼져버렸다. 사실 경매는 수호에게 잘 맞지 않는 종목이었기에 제대로 공부가 진행되었을 리 없었다. 식당에서 메뉴판 달라고 말 한마디 못 꺼내는 성격의 수호가 법원을 들락날락해야 하고 집주인을 쫓아내야 하는 멍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공부는 계속 하고 싶었다. 부자는 되고 싶었으니 말이다. 다음날 수호는 출근하자마자 경매가 아닌 다른 투자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교육 과정을 찾아보았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찾아보던 중 평소에 듣던 팟캐스트에서 기초반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강의료가 결코 싼 것은 아니었지만 어제처럼 은채 앞에서 더는 쪽팔리고 싶지 않았기에 큰맘 먹고 수강 신청을 했다. 그렇게 수강하게 된 기초반에서 수호는 다시 한번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하지만 강의에서 나온 후순위 담보대출은 그것을 이용하여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역전세를 막기 위해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는 것이었는데 수호는 그 이야기를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다. 아파트 상승분을 이용하여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고 그걸로 사업을 하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 어릴 때부터 대출을 이용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들어왔던 것이 지금 여기서 겁도 없이 튀어나온 것이다. 얼마 전에 당한 쪽팔림은 금세 사라졌다. 수호의 원래 천성이 그렇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물 흐르듯이 유하게 살아온 인생이었다. 이번에도 수호는 자신 있게 맥주를 딴다. 우리도 대출 받아서 장사 한번 해볼까? 집을 안 팔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후순위? 집 담보로 빚낼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우리 이 집 살 때 기억 안 나? 대출 빨리 갚자고 만기도 15년짜리로 한 거잖아.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높아서 DSR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도 안 뚫려. 그런데 여기다가 후순위까지 받자고? 제정신이야? 후순위라는 거 알고 있었어? 당신은 대체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빠, 경매 강의에 나오잖아. 강사님이 세입자 나간다고 할 때 돈이 부족해서 후순위 이용했다고. 아니, 강의를 들은 거야, 만 거야?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다. 와이프의 거절에 수호는 오늘도 맥주만 마신다.
수호는 은채와 함께 경매 강의를 듣는다. 온라인 수업이었기에 둘이서 한 번씩은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본인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은채 덕분에 오늘도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수호다. 은채는 공기업을 다니고 아주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여자다. 대출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은채 입장에서도 남편과 시부모님, 거기에 시동생까지 줄줄이 엮여 있으니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은채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만큼 현실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다. 처음엔 바로 거절했지만 그래도 몇 날 며칠을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해 주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결국 수호의 생각대로 대출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어차피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 은채는 3가지 조건을 걸었다. 하나, 스터디 카페, 커피숍, 밀키트, 무인 아이스크림 금지. 이런 업종들은 절대 하지 않기로 했다. 집에서 나와 단지 상가만 둘러봐도 벌써 몇 개씩 보이는 것들이었다. 시작하자마자 경쟁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업종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수호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업종을 알아보고 선택하기로 한다. 그래서 떠오른 업종이 바로 반찬가게. 수호의 취미는 요리였고 항상 가족들의 식사는 수호 담당이었다. 결정적으로 한식, 중식, 양식 조리 기능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반찬가게를 떠올린 수호의 의견에 은채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었다. 수호가 요리를 배운 것은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밥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업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곤 꿈에도 몰랐다. 둘, 대출은 1억까지만 이용할 것.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이곳저곳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아보았다. 최대 금액은 2억까지 가능한 곳도 있었고 대부분이 1억 5천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집값 상승분이 3억이었기에 아마 2억까지 가능한 곳이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금리였는데 후순위 담보대출이다 보니 가장 저렴한 것이 5%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나게 높은 대출금리였다. 2억을 대출받으면 매월 이자만 83만 원. 은채 입장에선 이 부분이 가장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집을 매수할 때 이용한 1.8%의 보금자리론도 무서워했던 은채다. 그런데 5%라고 하니 얼마나 밤잠을 설쳤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하지만 수호는 대출에 너무 무지했고 대출을 쉽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자란 탓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5%의 대출을 이용하여 15%의 수익을 내면 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찬 상태. 수호의 자신감과 와이프의 걱정으로 합의한 금액이 바로 1억인 셈이다. 수호는 1억을 대출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1억이면 웬만한 가게 하나는 차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셋, 금주, 금연할 것. 수호는 결혼하기 전 집에 들어가기 싫어 항상 술 약속을 만들었다고 했다. 문제는 술이 자제가 안 된다. 술은 취하려고 마신다는 게 수호의 생각이었고 자랑거리였다. 수호와 은채는 7년을 만나고 결혼했다. 2010년 독일 월드컵에서 대학교 동기들과 거리 응원을 하였고 동기 중 한 명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바로 은채다. 언제 만났다고? 바로 2010년이다. 2010년은 수호의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 수호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일 술로 살아가던 시기였다. 은채는 그때부터 7년 동안 수호의 술버릇을 받아준 것이다. 결혼하고도 계속 받아줬으니 좋기 10년은 되어간다.
수호에게 있어서 은채는 정말 세상에서 하나뿐인 보석과도 같은 존재다. 10년 동안 100번을 싸웠다면 99번은 수호의 술버릇 때문이었고 싸웠다기보다 혼난 것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수호는 은채가 이 조건을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자신은 없었다. 금연은 자주 시도했던 거라 어렵지 않았지만 금주라니 너무 어려운 미션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걸 따질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수호는 일단 알겠다고 했고 은채는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넘어가는 것 같았다. 결국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약속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업종이 바로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다. 장사에 대한 개념이나 경험이 전혀 없으니 프랜차이즈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수호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부지런함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호였기에 더더욱 의지가 불타올랐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정해버리면 주변에서 아무리 충고를 해주어도 귀담아 들리지 않는 법. 그러니 잘못된 선택이 생기고 실패가 존재하는 것 아닐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실패도 시작 단계에서는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누구도 도전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수호 역시 주변에서 해주는 충고에는 귀를 닫은 채 설레는 마음으로 창업 준비에만 열중했다. 서서히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진다. 수호는 이번 봄 기운이 자신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짧은 2월은 수호에게 큰 희망을 주며 금방 지나갔고 어느새 3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3. 봄바람 타고 온 설렘. 오빠, 이번 주에 삼성역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한대.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 그래. 일단 가서 한번 보자. 반찬 가게가 아니더라도 더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걸로 정해도 되잖아. 걱정이 많던 은채였지만 어차피 시작하기로 한 거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수호는 자신의 창업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신기하게도 반찬가게 창업을 결정한 그 주에 창업 박람회가 열리다니 그것도 집 근처에서 말이다. 창업 박람회를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다. 모든 것들이 한없이 좋아 보였고 뭘 해도 다 잘 될 것만 같았다. 수호와 은채는 온갖 희망 회로를 돌리며 창업 박람회에 들어간다. 오늘은 처음 방문하는 창업 박람회인 만큼 둘러보기만 하고 나오기로 결정했다. 은채가 사전 예약을 신청한 덕분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인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번 놀라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2번 놀랐다. 수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왔다고? 아니 무슨 어중이 떠중이 다 창업한다고 오고 그래? 창업이 뭐 쉬운 줄 알아? 오빠 저기 그 누구야?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땡땡 도나스. TV에 나오는 셰프가 하는 곳이래. 저기도 한번 가보자. 그래? 굳이? 빵집 안 할 건데 가봐? 그래도 가서 다 보고 오자. 여기 왔을 때 두루두루 보면 좋잖아. 은채는 사실 반찬 가게가 썩 끌리지는 않는다. 친구들이나 유치원 엄마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찬 가게 사장님보다는 카페 사장님이 조금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이 제시한 금지 업종 중에는 카페도 있었기에 그냥 수호에게 한번 가보자고 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저희 땡땡 도나스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계약하시면 창업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TV에서만 보던 셰프가 진짜 우리 눈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은채는 신기해하면서도 재미있게 보고 있었지만 수호에게 이런 빵집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은채와는 반대로 약속한 금지 업종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수호는 은채의 손을 잡고 빨리 다른 곳으로 향한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업종은 역시나 스터디 카페, 밀키트 업체, 무인 카페, 무인 자판기 같은 곳들이었다. 아이스크림은 보이지 않았다. 은채는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싶었지만 수호는 오로지 반찬 가게만을 찾고 있었다. 결국 수호의 손에 이끌려 반찬 가게를 돌기 시작했다. 이날 개최된 창업 박람회에서 반찬 가게는 총 5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었고 5군데 모두 상담을 받아보았다. 확실히 오래된 업체가 새로 생긴 업체보다는 체계적이고 상담도 잘해주었다. 그 중에 수호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업체가 있었는데 본사에서 만든 반찬을 파는 것이 아닌 레시피 교육을 받고 직접 매장에서 만들어 파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는 본사에서 만든 제품 80%, 매장에서 조리하는 제품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80%를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20%만 본사에서 받아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바로바로 조리해서 팔아야 맛이 풍부하고 손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 마진율이 40%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요리를 잘하신다면 새롭게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셔도 저희 본사에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마음껏 장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같지 않은 프랜차이즈처럼 사장님을 뒤에서 도와드리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수호는 반찬을 받아서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팔 수 있다는 말에 벌써 이곳으로 마음이 반쯤 넘어온 상태다. 만들어서 팔면 음식 맛도 풍부하면서 수익도 더 남을 테고 거기에 새로운 메뉴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것 같았다. 심지어 박람회 기간 동안 가맹 신청서만 작성하면 가맹비를 50% 할인해주고 교육비까지 20% 할인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수호와 은채는 분명 오늘 둘러보고만 갈 생각이었기에 담당자가 계약서를 들이미는 순간 눈을 마주치며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계약서는 오늘 작성만 해주시면 되고요. 50% 할인된 계약금은 15일 이내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하셔도 계약금 전액을 돌려드려요. 사장님들께서 불안해하셔서 계약금 넣어주실 때 프랜차이즈 보증보험도 가입시켜 드립니다. 물론 비용은 저희가 전액 지불합니다. 그러니 오늘 계약서 쓰신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 바뀌시면 100% 돌려드리니까요. 대신 박람회 기간 동안만 작성된 계약서에 한해서 할인해 드리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보증보험도 가입해주고 취소도 100% 돌려준다는 말에 수호와 은채는 또 한 번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는 둘 다 고개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결국 수호와 은채는 처음 방문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가맹 계약서를 쓰고 나왔다. 만약 더 좋은 조건의 업체를 발견한다면 그냥 취소해도 손해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가맹 계약서는 언제든지 취소해도 되니 좀 더 알아보자고 이야기하며 나왔는데 막상 사인을 하고 나니 더 알아보려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사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나 보다. 그래도 무작정 계약금을 보낼 수 없었기에 사무실과 집 주변에 있는 같은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를 방문했다. 한두 가지의 반찬을 구매하면서 사장님께 말을 걸었다. 사장님, 반찬 가게 잘 돼요? 사람들 많이 와요? 왜요? 반찬 가게 하시려고요? 아, 저희 집 근처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집이 어디신데요? 근처에 반찬 가게를 차릴까봐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이 근처 아니에요. 경기도 쪽에서 할 거예요. 아, 그러세요? 요새 반찬 가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요. 이 근처는 특히 맞벌이들이 많아서 퇴근하면서 사람들이 자주 사가요. 요새 코로나가 심했었잖아요. 어디 나가서 잘 못 먹으니까 반찬 사서 집에서 먹으려는 손님들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배달이 장난 아니에요. 점심부터 배달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다니까.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근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한다니까 그제야 조금 말문을 열어주신 사장님. 햇살이 뉘엿뉘엿 건물 뒤로 넘어가는 시간이라 그런지 엄마와 함께 노란 가방을 맨 아이들이 계속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수호는 이렇게 첫 번째 가게 방문 조사를 마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업종은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겠는데 내가 성경 계명이 있었네. 요리를 다 배워두고 말이야. 대박 날 것 같은데. 집에 가는 길에 한 군데 더 들러본다. 물론 이곳도 수호가 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손님과 이야기하며 청소하는 것으로 보아 사장님은 안 계신 것 같았다. 저기요, 혹시 여기 반찬 가게 잘 되나요? 저는 잘 몰라요. 마감만 하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정리하고 퇴근하거든요. 그럼 여기 직원분들 총 몇 명이세요? 수호도 직원을 뽑아야 했기에 한번 물어보았다. 사장님 부부 2분이 다 하세요. 다른 직원은 없고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계시다가 저랑 교대하시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생각보다 일이 많지 않나 보네요. 사장님 2분 모두 실력이 좋으셔서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낮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는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와 다시 매장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작은 가게였다. 그래서 부부 둘이 해도 가능했던 것 같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수호가 방문하고 6개월 뒤 이 매장은 없어졌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많은 자영업자가 사라지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할 것이다. 몸이 너무 힘들거나 돈이 안 되거나. 수호는 며칠 동안 여러 매장을 방문하여 탐색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확신을 가졌다. 오케이, 반찬 가게는 나에게 딱 어울리는 업종이야. 2년 안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돈나무로 키워야겠다. 며칠이 지나 창업 박람회에서 정했던 본사 탐방날이 되었다. 같이 방문할 예정이었던 은채는 몸이 좋지 않았다. 둘째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조산기가 와서 무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대신 둘째 처형과 함께 방문했다. 둘째 채영은 주식과 부동산, 창업 쪽에 관심이 많고 수호보다는 더 잘 알기에 부탁했다. 둘은 본사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반찬들을 먹어보고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반찬들은 굉장히 맛있었고 본사가 오래된 프랜차이즈라 그런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본사 정문에는 오픈 예정 신규 매장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을 걸어 놓았는데 30개가 넘는 가맹점들이 적혀 있었다.
맨 마지막에 수원의 매장도 보였다. 가맹 계약서를 작성한 매장들은 바로바로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하였다. 이사라는 분이 2시간 동안 강의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말은 아주 느렸지만 조목조목 예비 창업자의 마음을 흔드는 멘트로 이야기하시는데 수호는 여기서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버렸다.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기로 마음속 깊이 굳혀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반찬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맛, 종류, 서비스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프랜차이즈의 음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정갈한 맛, 깔끔한 매장, 믿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참 그럴싸했다. 수호는 이사의 말들이 너무 멋있게 들려서 한동안 넋을 놓고 들었다. 마음속으로는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서 살짝 잠잠해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절대로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원격 수업을 하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며 반찬가게 수요와 배달 수요는 대폭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저희 가맹점들 대부분 코로나로 평균 매출이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반찬을 배달로 사 먹냐는 인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배달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저는 이 코로나가 앞으로 3년은 더 유행할 것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반찬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예상합니다. 여러 가맹점의 매출을 보여주고 배달 매출은 따로 보여주는데 정말 많은 가맹점들이 꽤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로 문을 닫거나 집합금지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많은 이 시국에 프랜차이즈 반찬가게만 홀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다. 수호는 본사 이야기를 듣고 반찬가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둘째 채영이 수호에게 물어본다. 제부, 반찬 맛도 괜찮고 본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옛날부터 요식업종은 원수한테나 추천해주는 거라고 했어. 직원도 3명은 써야 할 테고 창업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업종을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배달도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직원이야 뭐 사람 뽑으면 되죠. 구인 업체에 올리면 쉽게 뽑을 수 있을 거려. 그리고 원래 사람을 써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레버리지 잘 아시잖아요. 직원을 잘못 뽑으면 오히려 반대로 레버리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 막둥이도 이제 곧 만삭이고 둘째도 태어나면 혼자 애 둘을 돌봐야 하는데 제부를 많이 못 도와줄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네네. 은채랑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결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은채는 딸 5집안의 막내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은채는 막둥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수호에겐 처형이 4명이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둘째 처형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수호는 마음을 거의 정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채와 같이 매장 한 곳을 더 방문해보기로 결정했다. 은채는 배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수호에게 같이 가겠다고 하였다.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해서 나쁠 건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매장은 본사에서 얘기해 준 곳이다.
전국에 있는 매장 중에 매출 2등을 하고 있는 곳으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투자금을 1년 만에 회수했으며 배달도 폭발적으로 주문이 들어온다는 곳이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매장이 덜 바쁠 것 같은 오전에 방문했다. 수호와 비슷한 30대로 보이는 남자 사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고 예상과 달리 매장은 굉장히 바빠 보였다. 수호는 반찬가게의 오전이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추후에 경험해보니 알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본사에서 사장님 매장이 제일 장사를 잘하신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1년 만에 창업비용을 회수하셨다고 하시던데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반찬가게 하시려고요? 왜요? 본사 방문해서 설명 들었는데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는 업종인 것 같고 배달도 잘 된다고 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다 맞는 말이긴 하죠. 배달도 많이 늘었고 손님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사장님께서 웃으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수호와 은채는 이 웃음의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자영업자의 희노애락이 담긴 그 웃음.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이유는 자영업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일까? 수호나 은채가 이 웃음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눈치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요? 그래도 세상에 쉬운 일은 없잖아요. 사장님은 SNS도 진짜 잘하시던데 전부 혼자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도 와이프랑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 아이들 때문에 SNS만 신경 써주고 있어요. 와이프분도 곧 출산이신 것 같은데 반찬가게 창업하시면 같이 하기 힘들 거예요. 반찬가게가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요새는 장사가 잘 돼서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제법 돈도 모이고 있고요. 다른 건 다 귀에 안 들어왔는데 마지막 한마디만 수호 귀에 쏙쏙 박혔다. 제법 돈도 모이고요. 돈이 된단다. 수호에게 다른 건 안 들리고 돈만 들렸다. 힘들다는 이야기는 어느새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수호는 지금의 동대문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마 돈만 들렸던 모양이다. 수호와 은채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돈을 보낸다. 프랜차이즈 계약금 1,000만 원. 그리고 전화를 건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 했다. 이사님, 지금 계약금 보내드렸습니다. 예정대로 5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과 부동산 계약. 수호와 은채는 일단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집값 상승분으로 후순위 대출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자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많은 곳을 알아봤지만 이자가 6% 아래인 곳은 없었다. 1억을 금리 6%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만 600만 원이다. 매달 50만 원 정도. 너무 비싸다. 오빠, 우리 본안의 은행 한번 가볼래? 제2금융권이긴 해도 혹시 금리가 더 낮을지도 모르잖아. 한번 연락이나 해볼까? 보나는 수호와 은채의 오작교 역할을 해준 친구다. 은채가 보나에게 전화를 건다. 보나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나야 뭐 항상 똑같지. 무슨 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 담보로 후순위 대출 좀 받아서 반찬가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대출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후순위 대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내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줄게. 근데 갑자기 웬 반찬가게? 오빠네 동대문 이웃에 잘 안 돼서 우리가 새로 다른 걸 해보려고 생각 중이거든. 수호네?
코로나 터지고 동대문이 안 좋아져서 힘들었나 보구나. 알겠어. 내가 빨리 알아보고 연락 줄게. 응, 고마워. 얼마 뒤 수호와 은채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 4%의 금리로 1억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오면 된단다. 연 4%면 한 달에 33만 원 정도다. 보나에게 연락해보길 정말 잘했다며 수호와 은채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런데 아니 무슨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이렇게 많은가. 수호는 문자를 받고 하나하나 어떻게 서류를 발급받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집 명의가 은채였기에 담보 제공자 서류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 수호는 며칠 동안 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각종 기관에 돌아다니느라 동분서주했다. 대출 서류를 겨우겨우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대출 심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수호는 본인과 같은 서민에게 대출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좋은 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매일 상가 임장을 다녔다. 평일에는 혼자, 주말에는 만삭이 다가오는 은채와 함께 좋은 자리를 찾고 또 찾았다. 부동산 공부를 하며 상가 투자반 수업도 들었던 수호는 강의 내용들을 생각해보며 괜찮아 보이는 자리를 여러 찾았다. 하지만 권리금이 있거나 월세가 터무니없이 높은 곳들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알아봐 준다고는 했지만 직접 좋은 몫의 자리를 찾아내고 싶었던 수호는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형님, 혹시 지금 매장에 계세요? 저 물어볼 게 있어서 형님 좀 만나러 가려고요. 지금 형님 매장 근처입니다. 지금 매장에 있어. 와도 돼. 다행히 수호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매장에 있었고 수호는 만나러 달려갔다. 이 형님으로 말하자면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초창기에 시작하여 수많은 가맹점을 운영해봤던 사람이다. 장사 수완도 좋을 뿐더러 상권을 보는 눈 또한 탁월했다. 형님,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 계약했는데 여기 근처에서 하려고요. 좋은 자리 좀 알려주세요. 야 임마, 무슨 가게를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려고 그래? 준비는 제대로 한 거야?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프랜차이즈인데 그냥 해보는 거죠. 장사라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야. 특히 요식업은 더더욱. 형이 요리사 출신이잖냐. 근데 진짜 못해 먹겠더라고. 너무 힘들고 지금도 온몸이 만신창이야. 잘 생각해보고 시작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한 술만 안 마시면 부지런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래, 너야 뭐 워낙 부지런하니까 괜찮겠지. 자리는 좋은데 많이 나왔지? 코로나로 망한 가게가 엄청 많거든. 저 위에 마트 있잖아. 마트 가기 전에 마을버스 종점 하나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공실 자리가 하나 있어. 내가 거기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더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네가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한번 해봐. 코로나 전에는 바닥 걸리면 3천만 원씩 하던 곳이야. 지난주에 무권리로 나왔어. 프랜차이즈 빨래방이었었는데 본사가 망해버려서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한번 가봐. 오, 그래요? 역시 형님 뵈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연락드릴게요. 수호야, 너무 붕붕 뜨지 말고 차분하게 잘 알아보고 진행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도 수호가 온몸이 만신창이야 라는 형님의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알아듣기에 수호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다. 산전수전 겪으며 직접 장사를 해본 형님의 말이 부동산 공부한답시고 컴퓨터 앞에서 끄적거리는 수호보다 100배, 1000배는 뛰어났다.
형님이 알려준 자리는 수호가 지나가면서 본 자리였지만 좋은 자리라고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 자리에서 지켜봤다. 아침 저녁으로 유동인구를 조사해보고 주변 상권은 어떤지 수요가 괜찮은지 살펴본다. 또한 주변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도 구해보았다. 형님 말대로 이만한 위치에 이 정도 가게는 없을 것 같았다. 주변 가게들도 장사가 잘 되고 있었고 유동인구 또한 엄청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시작하면 망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에 잠긴 수호였다. 결국 수호는 형님에게 전화를 건다. 형님, 저 거기서 장사할게요. 부동산 좀 알려주세요. 오,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형님이 알려준 부동산과 통화한 다음 날 수호는 부동산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다. 새로운 시작을 결정하자마자 창업 박람회가 열리고 대출도 저렴한 금리로 얻게 되었으니 점포 또한 이렇게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열심히 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수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부동산은 형님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자 사장님과 건물주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사장님 왔어요. 여기는 상가 건물 주인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호가 생각했던 건물주의 모습은 아니었다. 누추한 옷과 오래된 신발, 머리는 며칠 안 감은 듯 했다. 그런 건물주에게 부동산 사장님은 쩔쩔맨다. 건물주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격양된 반응과 가식적인 웃음. 얼마나 부자길래 저렇게 쩔쩔매는지 수호는 속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 사장님 반찬가게 하고 싶다고? 몇 살이야? 저 35살이에요. 초면에 바로 반말이다. 수호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 장사는 좀 해봤어? 반찬 가게가 보통이 아닐 텐데 사람도 많이 써야 되고. 네네, 동대문에서 장사 좀 하다 왔습니다. 돈도 있어서 요식업도 해보려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서 대출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너무 좋은 자리였기에 계약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계속 비위를 맞춰 나갔다. 그래, 그럼 보증금 3천만 원, 월세는 2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서 씁시다. 네, 사장님. 월세 19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5만 원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기 프랜차이즈 넣을 거라면서. 그럼 5만 원 정도는 더 올려야지. 개인 가게도 아니고 프랜차이즈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저는 195만 원이라고 들어서 190만 원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5만 원을 올리시면. 싫으면 다른 데 알아봐. 그 자리는 일주일만 기다려도 하겠다는 사람 넘쳐나는 자리야. 저번 주에 세탁소 나가고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렇지. 21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젊은 사람이 장사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200만 원만 받으려고 하는 거야. 거기 주변 시세가 다 그래. 못 믿겠으면 옆집 가서 물어봐. 잠깐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우는 건물주.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한다. 사장님, 저 건물주가 여기 동네 유지야. 여기 주변 상가 거의 다 접은 거야. 30년 전에 싹 매입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안 팔고 진짜 독한 사람이니까 그냥 웬만하면 진행해요. 자리는 정말 좋은 곳이라 장사는 잘 될 거야.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쩔쩔맨 것이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잠깐 나간 건가? 하지만 뭔가 억울한 수호다. 부동산 사장님께는 월세 195만 원이라고 들어서 5만 원 정도는 깎아달라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5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수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가를 계약한다. 뭔가 억울했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며 사인을 한다. 건물주는 계약서도 안 가져간다. 그냥 거기 부동산에 두란다. 공실이라 그런지 건물주가 인테리어는 바로 시작해도 괜찮다고 했다. 계약 시작일은 앞으로 한 달 뒤니까 공사기간은 번셈이다. 빠르게 움직여서 월세가 시작되기 전 오픈 준비를 모두 끝내야 한다. 그렇게 계약금을 보내고 건물주와 수호는 같이 계약한 상가로 향한다. 건물주가 열쇠를 준다며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이다. 사장님, 내가 사장님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젊은 사람이 와서 장사한다고 기고만장해서 콧대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요. 사장님은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겸손하고 돈도 좀 벌 관상이라 내가 특별히 받아준 거예요. 내가 월세는 잘 안 올리니까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난 뒤부터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건물주.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던 찰나. 그리고 화해조서라고 알아요? 소송하기 전 화해하는 내용인데 나중에 사장님이 월세 안 내면 3개월 후에 쫓아내는 거에 합의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무조건 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다른 세입자들도 화해조서를 다 쓰니까 사장님도 알고 있어요. 내 법무사가 연락 한번 할 거예요. 화해조서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원으로 오라는 연락이 올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네 3번만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비용은 아마 100만 원 조금 안 들 거예요. 네? 100만 원이요? 아니 그게 뭔데요?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순 사기꾼 같았다. 이러려고 갑자기 존댓말을 쓴 건가? 수호는 1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봉사기간 한 달을 빼준 걸 생각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찾아보니 화해조서라는 것을 많이 작성하지만 비용은 5대5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건물주는 수호가 다 내야 한다고 말한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수호는 힘없는 세입자일 뿐이다. 시작부터 울로 출발하는 것이다. 수호는 공사를 위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갑자기 할 일이 엄청나게 불어났다. 본사에서는 실측과 도면, 공사 계획에 들어갔고 며칠 뒤 계획서와 함께 우리를 찾아왔다. 은채 사무실 앞에서 인테리어 팀장이라는 분께 설명을 들었다. 막상 공사 계획을 보니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상당히 많았다. 보증금을 포함해서 1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수호. 1억 이상의 자금을 절대 투자하고 싶지 않았던 은채. 시작부터 수호와 은채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 창업 비용이 최대 7천만 원이면 된다고 들었기에 수호와 은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7천만 원 안에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들 아닌가. 아니, 냉난방 시설이랑 쇼케이스, 간판 같은 것들을 왜 추가로 내야 하는 거지? 수호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인테리어 팀장에게 물어본다. 팀장님, 7천만 원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냉난방 시설, 전기, 소방, 온수기, 쇼케이스, 간방 같은 부분들은 인테리어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닝은 뭔지도 모르겠구먼. 어닝은 밖에 비 올 때 막아주는 천막 같은 거예요. 어닝같이 추가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저희가 인테리어 견적에 넣지 않고요.
냉난방기랑 쇼케이스는 점주님께서 직접 찾아보시는 게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중고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따로 빼둔 겁니다. 그럼 지금 7천만 원 안에는 공사비랑 집기료 같은 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내부 수리랑 전체적인 인테리어, 냉장고, 냉동고, 튀김기, 집기료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요새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공사비가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만약 냉난방기랑 쇼케이스를 저희가 알아보게 된다면 공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드리는 계획표에 맞춰서 업체에 그날 방문해서 설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체가 시간을 못 맞추시면 계속 딜레이 될 거예요. 어려우시면 저희 쪽 협력업체 통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럼 저희가 추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정확한 건 견적을 잡아봐야 하겠지만 보통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쇼케이스는 따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새로 구입하시면 5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계획표를 보니 당장 내일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일주일 뒤에 가스와 냉난방기 공사가 잡혀 있다. 그 다음 주엔 닥트, 간판까지. 아니 이걸 지금 당장 어떻게 알아보고 일정을 조율하란 말인가. 수호와 은채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알아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인테리어 팀에 맡기겠다고 얘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처음 창업하는 사람 중에 이게 가능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가지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일 텐데 그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갔다. 수호는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이런지 찾아봤더니 대부분 다 비슷했다. 창업에 관한 광고나 전단지를 자세히 보면 맨 아래쪽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써놓은 문구들이 있다. 추가 비용에 관한 부분인데 정말 작게 표시해 놓았다. 수호도 이제야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본사 창업 비용이 전부라고 생각한 수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이다. 인테리어 비용 7천만 원, 추가 비용 1,000만 원, 쇼케이스 500만 원, 각종 비품도 준비해야 하니 대략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이런 것인가. 이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제는 온갖 서류를 작성하고 만들러 다녀야 한다. 식품위생교육, 보건증,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원 뽑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어떤 것부터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혼자 알아보고 돌아다녔다면 아마도 시청을 수십 번은 더 방문해야 했을 것이다. 수호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간다. 6. 사람이 전부다. 경영의 신 마시다 고노스케의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은 사업에서 사람이 전부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인재가 일을 잘 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호는 좋은 직원을 뽑기 위해 이 책을 읽어보았다. 적어도 1년 이상 같이 일할 사람을 뽑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어려웠고 과연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수호가 생각하는 반찬가게는 사장이 일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주방장 1명, 주방보조 2명, 홀 직원 1명, 이렇게 4명을 뽑고 수호는 관리만 하는 것이 목표다. 가끔 바빠지면 도와주러 들어갔다가 한가할 때는 본인이 해오던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말이다. 직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일을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차를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4명만 뽑을 예정이다. 그리고 주중에 있는 빨간 날에도 영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더더욱 5명을 넘기면 안 되는 것이었다. 대신 직원들 연차는 챙겨주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얼추 인건비와 4대 보험을 계산해보니 1,000만 원이 넘어갔다.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하루 종일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엄마를 주방장으로 채용해보는 것이었다. 수호의 엄마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한다. 주변에서도 정평이 나 있을 정도다. 지금 수호네 사무실이 한가하니까 주방장으로 채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곧바로 수호는 엄마에게 주방장을 제안했고 수호의 엄마도 흔쾌히 승낙하셨다. 결과적으로 주방장은 수호 엄마가, 주방 보조 1명, 홀 직원 1명을 채용, 그리고 수호가 오전에 같이 주방 쪽에서 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수호는 채용 공고 사이트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한 곳도 아니고 3곳을 말이다. 가족 같은 직원을 모집합니다. 3곳 모두 똑같은 채용 공고를 올렸다. 혹시나 지원자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승인 대기중으로만 떠 있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채용 공고가 너무 많아 심사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했다. 대신 즉시 등록이라는 쿠폰을 사용하면 바로 등록이 된다는 것이었다. 수호는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었기에 즉시 등록이라는 쿠폰을 구매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즉시 등록 금액이 바로 옆에 있는 즉시 등록 상위 노출이라는 옵션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수호는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투자금이라 생각하고 약간 더 비싼 즉시 등록 플러스 상위 노출 옵션을 선택했다. 채용 사이트 이용료는 3곳 합쳐 15만 원 정도 들어갔다. 다음날 수호는 정말 깜짝 놀랐다. 3곳을 합쳐 신청서만 50건 이상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중복으로 접수한 사람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 수에 15만 원 쓴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다 보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모양이다. 꼭 일하고 싶다거나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전화까지 몇 통 왔다.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었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력서와 경력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8명을 선택하였고 면접을 보기 위해 연락을 돌렸다. 수호는 사람을 뽑는 것이 처음이라 경험이 전혀 없었고 채용 지식 또한 하나도 없었기에 후배에게 도움을 청했다. 후배는 현재 대형마트에서 직원을 뽑고 관리하는 팀장이었고 수호와는 막역한 사이라 연차를 내면서까지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다. 마땅히 면접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매장 근처 스터디 카페를 3시간 예약했고 그곳에서 한 명당 15분에서 20분 정도 면접을 진행했다. 수호에게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하는 일 없이 출퇴근만 하는 줄 알았던 후배놈이 대단해 보였다. 후배는 수호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자세히 질문했고 반찬가게에서 꼭 필요한 것 같은 부분을 콕콕 집어서 물어보았다. 역시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후배를 통해 배웠다. 재료 중에 본인이 만지지 못하거나 맛을 볼 수 없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변 반찬 가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찬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상 손님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칼을 쓰다가 다쳤을 경우 대처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였고 후배의 날카로운 질문 덕분에 어떤 사람을 최종적으로 뽑아야 할지 금방 가려낼 수 있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요식업을 운영했던 사람이거나
직원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뽑을 수밖에 없었다. 수호는 지금까지 자격증을 무시하며 살아왔고 실무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해왔다. 결과적으로 본인도 사람을 채용해보니 자격증 있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되고 실무가 비슷하다면 그 다음 판단의 척도가 자격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은 어떤 직원일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전부라는 말처럼 1년 이상을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